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말이죠. 이 방금 전에 또 이 괴물 ICBM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참 이런 김정은이를 데리고 지난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이 나라 안보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요. 그 5년 내내 무너뜨린 결과가 지금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 문재인 정권 반드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이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이런 걸로 전부 다 우리가 특징 지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 북한 도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의 전수 방위 전략을 갖다가 전면 바꾸는, 그래서 사실상의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필요할 때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반격 전략을 지난 16일 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16일 날 일본이 이 반격 능력을 보유한 이 정책 대전환을 발표한 날 중국의 이 항모가 이 태평양상으로 남진을 했다, 이런 좋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은 또 이 김정은이가 말이죠, 이 ICBM 이 고체 연료 엔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고체 연료 로켓 이 시험에 성공했다, 이런 또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12월 16일 2022년도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12월 16일이 또 이 금요일이에요.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그날 이태원 참사 49제가 있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49제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하지 않은 문제, 이거를 갖다가 야권이 정쟁 이슈로 또 삼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이.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통계 조작, 김현미 이 소환까지도 이제 감사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통계 조작 문제에 관해서 이 원희룡 장관이 강력한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미 FTA 검수사들이 지금 다시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의 시기로 돌입했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 공직에서 이 한미 FTA라든가 이 통상 문제를 다뤘던 공직자들이 지금 재계로 다시 이제 변신해서 뛰고 있는 그런 내용이 조선일보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북한의 도발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북한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성 17형 괴물 화성 17형 이게 이제 지난달 18일 날 발사했어요. 딱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사 미사일, 이 비행거리라든가 고도라든가 속도와 같은 여러 기술적 재원은 아직 분석 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동해상으로 또 느닷없이, 느닷없이도 아니죠, 거의 수시로 지 멋대로 이제 지금 발사하고 있는데요. 이 발사를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이 방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12일 날 근본적으로 바꿨어요. 예, 바꿨고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3대 이 안전 보장과 관련된 문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 하나는 이제 국가안전보장 전략이고요. 다른 하나는 방위 계획 대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이렇게 3대 안보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개정하기로 일본의 열린 여당인 자민당과 공면당이 합의를 12일 날 했어요. 그래서 16일 날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3대 안보문서 개정의 핵심 내용은 뭐냐?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은 전수 방위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평화헌법에. 그러니까 공격 당할 때만 방어용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자기네가 먼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전수 방위 원칙을 이제 사실상 포기하고 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 기지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기네가 판단해서 지금이 공격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선제 이 공격 징후가 포착이 되면 바로 때려도 이 합헌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이제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방위비를 말이죠, 이 5년 안에, 그러니까 2027년도에 현재의 2배, 현재 방위비가요, 한 5, 6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국제적으로 보면 이 방위비 지출 규모로 보면 한 8위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2027년까지 11조 원으로 거의 2배로 늘려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
방위비를 지출하는 나라로 키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해서요, 이제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겠다. 즉, 뭐 심하게 얘기하면 군국주의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국제사회에 주는 이런 중대한 문서의 개정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을 자극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본의 대응 이 반격 전략, 이렇게 이제 안보 전략을 바꾸면서 그날 중국이 바로 이 군사적인 압박을 보였어요. 그날 말이죠. 일본의 이 방위성에서 뭐라고 이 공표를 했냐면은 중국 해군 이 항모인 랴오닝함을 비롯한 이 구축함 3척, 프리킷함 1척, 고속 전투전함 1척, 이렇게 총 6척으로 구축된 이 랴오닝함 전단이 결국은 떴다. 그래서 이 오키나와 섬하고 미야코 섬 사이를 남하해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갔다. 이 방위성이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거를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고, 그리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 항모 전단의 태평양 이 지역으로 나간 것을 갖다가 인정을 했어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 랴오닝 항모 전단이 오키나와 해역을 빠져나갔다. 그래서 1만 톤급 구축함이 최대 3척이나 참여했고, 이번 랴오닝함의 전단은 주모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합이었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이 언론이. 자, 이걸 보면요, 이 일본의 이런 이 반격 능력을 갖는 이런 이 전략으로 바꾼 것이 주변 국가 중에 가장 위협적인 중국과 그리고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이 랴오닝 항모의 이동은 결국은 이 방위 전략 개편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무력 시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요. 오늘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유엔 차원의 조치에 대한 이 반발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서 우리 한국도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4년 동안 이 공동 제안국에서 이름을 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한국도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 반발도 함께 감안을 고려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18년 연속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금년도에 36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62발. 그리고 순항미사일은 3번. 그래서 조합 39번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도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점, 꼭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일본의 이러한 방위 전략의 대대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전환. 이걸 두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말이죠. 자, 독도도 자기네 고유 영토다라고 문서에 딱 명시적으로 박아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 방위성에서 얘기가 한반도에서의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요, 최대한의 도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도 자극하고 중국도 특히 자극하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년도에 이제 11조 엔을 쓸 정도가 되면 GDP의 2%나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해외 장사정 미사일을 도발한다. 그래서 토마호크 이 미사일을 도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2단계 2020년도부터는 이 장사정 미사일, 도입한 장사정 미사일을 운용 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단계 2030년대 중반에 가면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운용한다. 이런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략의 대전환이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 이 전환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부담,
이 압박을 조금씩이라도 덜어내려고 하는 것이 오랜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군사 대국화의 길도 일본은 미국은 지지하고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안보리 진출도 미국은 지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미국의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편승해가지고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고, 특히 국민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의 큰 장애물이 새롭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윤 정부에게는 하나의 외교적 큰 과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김기현 직무위원 당권주자인데 제일 열심히 SNS를 내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49제를 맞이해서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에서 강력히 이거를 갖다가 정쟁 이슈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윤 대통령이 12구라고 그래요. 이제 이태원 참사하고도 안 하고 12구 참사라고 합니다. 여기 잠시 들 수 없었냐. 유가족과 시민들의 절전한 절규를 들어야 할 정부 여당은 아무도 없더라. 대통령도 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얼굴조차 펴지지 않더라. 이런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이도 지난 16일 날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시민 분향소로 가서 영정과의회 앞에서 공식 사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리고 심심한 조의, 이거 매일 분향소를 들렀잖아요. 매일. 자, 그리고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서도 또 이 조의를 표명하고 또 이 사과 입장, 어떻게 또 사후 수습을 잘해야 되겠느냐, 이런 또 조언도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러잖아요. 또 확실하게 사과 표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지금 오늘 조금 전에 페북에 입장을 내놓은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로 민주당의 비판을 맞받아치고 있어요. 우선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사건 사고에 49제에 참석했다는 보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유가족을 앞세우는 민주당의 인면수심 정치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위로할 때이지 자꾸 상처를 헤집는 민주당의 행태, 이거는 목불인견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요, 제2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장변을 위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기념식을 가기나 했느냐, 임기 내내 모른 척 하지 않았느냐, 어떤 위로를 했느냐.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해 연평해전 영경실 날 월드컵 보러 일본으로 날아갔을 때 희생된 장병 6명의 유가족에게 민주당은 어떤 위로를 했느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특히 김문기 처장이 이 극단적 선택했을 때 빈소에 조문도 하지 않고 또 발인하는 날은 신나게 춤추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거 이재명이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김기현 의원은 또 대통령에게 3년상이라도 치르게 하라는 것이냐, 치르라는 것이냐, 아무리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진상을 밝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사과를 들은 적 없다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상처받은 유가족들을 앞세워서 인면수심의 정쟁 장사를 계속할 모양이다. 그러면서 유가족 산타가 덧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언에게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아주 비판했는데요. 아주 적당한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태원 참사 이 희생자들, 그리고 이제 추모 공간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시금 49제를 계기로 해서 또 전면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JTBC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태원 주변의 일부 상인들하고요, 주민들 한 10여 명이 이거 지역 상권의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추모 공간을 좀 옮기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족들은요, 그래가지고 이 상인 모임 집행부 측하고 이 협의를 했는데, 성탄절까지는 추모 물품을 옮기기는 합의를 했는데 일부 상인과 주민들이 지금 현재 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인들은요, 추모 공간을 우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그대로 보존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구에서는요, 이 상인들이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막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금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추모 공간의 존폐 문제, 그리고 이동 문제를 가지고 지역 상권 상인들하고 그다음에 유족들과의 마찰이 이게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이거를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원희룡 장관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원희룡 장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사원에서 고용 문제, 소득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집값 문제, 이와 관련해서 통계 조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통계청, 국토부 이런 실무자급에 대해서는 감사가 다 끝났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 청와대의 인사들, 고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따라서 이제 홍장포 경제수석, 그 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감사도 강행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 원희룡 장관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이다. 통계를 왜곡하면 정책도 왜곡이 된다.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국민한테 간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장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페북의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걸 보면은 문재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서 실패를 성공이라고 하면서 속였다.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다. 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국민농단이고, 그러는 5년 동안에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이 되는데, 정책 결정이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이 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면 김현미 같은 경우 국회에서 2020년도에 어느 정도나 이게 통계를 왜곡해서 발표했느냐. 2020년도 대정부 질문할 때요, 답변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경실련에서 발표한 이 통계치를 보면요, 문정부 출범 3년 동안 서울 주택가격은 34%가 올랐고요. 이 중에서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무려 52%에 달해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그 당시에 11%밖에 안 올랐어 한 이 발언이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국토부 통계청,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장 감사가 본래 말이죠, 지난 10월 말이었었는데, 이달 16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까지 연장이 될 정도로 한 2달 정도 더 연장이 된 거죠. 이 정도로 이제 통계 이 부정이 심한 거예요, 조작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도 동향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표본을 갖다가 이제 공정하게 이렇게 잘 추출을 해야 되는데,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아니면은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면서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다. 이런 정황을 지금 감사원에서는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은 반드시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검찰에 통보를 해서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자료만 통보할 게 아니고, 지난번에 월성원전은 자료만 통보했잖아요. 아예 감사원에서 고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뉴스를 말씀드리고, 이 한미 FTA, 그러니까 이 한미 FTA를 담당했던, 그리고 또 통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담당했던 주로 이제 외교부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네요.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산업 일선에 투입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반도체 배터리 전쟁 전면에 나섰다. 이렇게 쭉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일이 이제 이 외교부 이제 중간 관료들이 SK 이런 데 가서 이제 고위직으로 고위 임원으로 뛰고 있고, 특히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분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사회 의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도에 나온 분석의 대상은요, 한미 FTA 로드맵이 마련된
2003년 8월부터 서명한 2007년 6월까지 최전선에서 일했던 외교통상 이 부분의 이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취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 대여섯 명을 아주 성공적인 스토리로다가 쭉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도량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만 얘기한다 보면 우선 SK에서 부사장으로 영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양서진 전 외교부 북미 유럽 경제 외교 과장입니다. 그래서 외시 39회 2005년도 외교부 입부, 그래서 사무관 때 통상전략과 그리고 FTA 협상총괄과에서 근무했고, 그래서 이제 한 FTA를 다뤘고요. 그리고 주 제네바에서 1등 서기관, 제네바에서 1등 서기관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무역위원회 의장을 했어요. 그리고 안보실 파견 근무도 했고, 주미대사관과 제네바 대표부 근무도 했고, 북미 이과장도 했어요. 이 정도가 되면요, 외교부에서 아주 탑 1%에 속하는 엘리트 요직을 다 거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양서진 부사장은 SK에서 이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말이죠, 유럽이 탄소 국경 조정세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유럽 핵심 원자재법, 그러니까 미국판 IRA법을 제정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SK 입장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양서진 이 부사장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양서진 과장 말고서도, 외교부에서, 이 관련 통상 업무를 지낸 김원경, 이분은 이제 삼성전자 글로벌 대외 협력, 팀 부사장인데, 이분도, 이제 외교통상 분야에서 쭉 일을 하고, 주미대사관에서도 일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작년에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썰리크 국가안보보좌관, 그 다음에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만날 때 보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혁우 전 산업부 미주통상과장은 삼성전자의 DS 부분, 즉 반도체 부분에서 상부로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 문제를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상무는요, 행시 45회 출신인데 2002년도에 산업부에 들어가서 2005년도에서 11년까지 외교통상부에서 FTA 상품 교섭과, 그리고 북미유럽연합통상과, 통상투자진흥과 이런 데서 근무를 해서 이 베테랑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FTA 협상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던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2019년도 3월부터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룹 임직원에게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활발히 현장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SK는 작년에 미 포드사하고 합작해서 10조 원 이상을 테네시주, 켄터키주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금 건설하는데 여기에도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관료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 국가 세금으로 해서 중요한 요직을 맡아서 일을 했으면 그러니까 관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자기의 관 경력을 이렇게 화려하게 이 민간 부문으로 가져가서 화려하게 대접받는 거,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는 이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데, 이 관의 이 좋은 경력들이 후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간 사부분을 위해서, 민간 회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 이거는 세금을 뭐라고 그럴까요,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주로 외교부 관리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이직한 현상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왜 그러겠느냐, 그 얘기는 결국 경제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금전적 보상, 즉 봉급이 짜다는 것이죠. 별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외교부가 그런 이제 온탕렌탕 인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쌓기가 어렵다. 자녀 교육 문제도 연결된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으로 이직을 하는 현상이 지금 빠르게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걸로 보여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공직사에 들어왔다고 해서 또 뭐 이 민간 분야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지만은요. 이렇게 한 과장급 정도에서 떠난다. 이런데 이 보직 관리가 아까 지금 여기 대표적인 선수들 이 정도면요. 지금 여기 조선일보에서 분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정말 뭐 물론 본인들의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으니까 좋은 보직을 받았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이건 국가의 혜택을 받은 거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과장 이 국장 한 20, 30년 하고 떠난다. 한 20년 이상 하고 떠난다. 뭐 그러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 정도 하면 뭐 한 10여 년 일하고서 좋은 보직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결국 상품화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옥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직관에서 보면 저는 이거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즐거운 일요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